에세이. 바람난 산바라기. 이서연 지음. 제3부. 이야기 9부터 11. 이야기 9. 산문이, 산문이. 인생이 지나가는 무대에 변치 않을 그리움을 품어주는 산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삶의 틈새에 산무늬를 끼워두는 것도 재산이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창밖으로도 투명한 바람이 보인다. 산은 올라가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는 깊은 산향을 느낄 수 없다. 보이는 산은 그림이다. 그 그림을 산으로 느끼기 위해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욱 재밌는 건 같은 산을 가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산이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남편에게 산은 연인이 되었지만 나에게 산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을 풀어야 할 때, 혹은 그리움이 필요할 때 산을 오르면 마치 봄을 찾기 했던 시절처럼 선물을 받아오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만큼 산을 오를 체력이 되지 않고 꼭 정상에 가야 한다는 목표 의식도 없다 보니 100대 명산 중 남편과 함께 정상까지 간 산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남편은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편은 함께 완등하는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워한다. 하루는 남편이 100대 명산 완등을 목표로 다니는 부부를 만났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등산을 더 잘하더란다. 처음부터 등산을 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뚱뚱하고 저질 체력이라고 놀리자 자존심이 상한 부인이 평소 남편 몰래 근력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 남편보다 더 씩씩하게 등산을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부인이 거꾸로 남편에게 저질 체력이라고 놀리고 그 남편은 반전된 상황에 체면이 말이 아니라면서도 부부가 함께 등산을 즐기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더란다. 남편은 부부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더 놀려야 운동을 하겠냐고 한다. 건강을 위해 내가 체력을 기르고 100대 명산 완등에 도전한다면 남편도 나를 도와 다시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절대로 그런 기대와 의지를 갖지 말라고 당부 중이다. 23년간 책을 보거나 글 쓰는 일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량이 적어지다 못해 부족한 상태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발달해 운동을 잘하고
청소년기에 스포츠 소년단에서 리더로 활동한 적도 있다. 특기는 없어도 체력 검사에서 늘 특급이었고, 스포츠 기자가 되거나 체육 행정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공부도 했다. 대학원에서 교육학이나 국제 비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할 만큼 열정이 있었다. 유연성은 부족해도 구기 종목을 비롯해서 갖가지 운동과 약간의 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큼은 고루 할 줄 안다. 아들에게 수영, 스케이트,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을 가르친 것도 나다. 젊어서는 볼링도 수준급이었다.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깊은 내가 이 정도로 운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전공을 바꾸어 문학과 불교학을 공부하고 결혼 후엔 생계 유지를 위한 원고 일에 매달려 살았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선천적 건강덕으로 살면서 약간의 참선으로 숨쉬기 운동만 할 뿐, 운동을 하지 않아 체력은 급격히 저하됐다. 스트레스로 근육이 굳어 신경 통증 주사를 맞아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빠지자 의사는 나에게 수영을 권했다. 수영을 조금 하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수영보다는 등산이 그나마 쉽다. 그런데 점점 산이 보기만 해도 버겁고 지친다. 폐 기능이 약해져서 산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는 게으름이 문제다. 나는 암벽도 오를 만큼 산을 타는 요령도 알고 한때는 산만 보면 무작정 올라가고 싶어 했다. 그런 내 젊음은 어느 산에 묻혔는지 이제는 산 초입부터 마치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올라가는 듯 발걸음이 무겁고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심장이 뛴다. 눈도 무겁고 쏟아지는 졸음에 연신 하품을 한다. 다리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발까지 힘이 미친다는 느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달달 떨리는 느낌에 내딛는 곳을 헛디딜까 조심하게 된다. 그런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올라가는 동안 피곤은 몰려오고 왜 등산을 하는지 의미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저질 체력이라고 놀려도 정신력까지 산에 지쳐가는 상황에서는 등산으로 체력을 증진시키기는 쉽지 않다. 정상을 밟는 등산은 전부 못하지만 그래도 산행을 즐긴다. 내게 산은 절이 있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암자가 있다면 그 어떤 높은 산도 같다. 설악산 봉정암도 가고 태백산 만경사에서 천재단도 가고 추월산 보리암도 가고 북한산 문수사, 승가산은 물론
관악산 연주대도 몇 번 다녀왔다. 산사가 있는 곳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즐거웠다. 우리 부부는 함께 산을 가더라도 목표가 달라서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정상을 향해 가고 나는 산사를 향해 간다. 내가 산사에 머물고 있으면 남편은 정상을 다녀오는 길에 절에서 만나 함께 하산한다. 때론 남편이 다른 등산로로 하산할 경우엔 각자 내려가 주차장에서 만나기도 한다. 보통 집에서 산으로 향할 때는 남편이 운전하지만 하산 후 남편이 막걸리 한 잔을 하고 나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다. 함께 등산 간 부부가 산에서 각자 따로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틀에 상대방을 억지로 엮으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대로 즐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산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각자 체력과 취향, 목적과 의미대로 그저 산을 사랑하고 즐기면 그뿐이니까. 남편은 자신의 목표대로 등산을 해서 좋고 나는 산사를 찾아다닌 덕에 산사에서 길을 묻다 작품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현재까지 108산사를 다니며 130여 편 이상의 시를 썼다. 산에서 얻은 게 참 많아서 산에 다시 회향할 숙제가 늘어나고 있다. 직장은 아무리 즐겁게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있다. 몸속에 스트레스로 독소가 쌓이면 건강도 나빠지지만 정신 또한 날카로워진다.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남편 역시 스트레스가 심하다. 겉보기에는 복을 짓는 좋은 일이라 경쟁이 심한 일반 기업체보다 스트레스 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와 결혼할 때 가난이 문제지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속 모르는 판단이었다. 월급 적은 건 사회복지사로서 감내해야 할 일이지만 원칙에 어긋난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지 못한 고통이었다. 남편은 그런 부류와의 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입산하여 수행자가 되고 싶어 했을 정도다. 이 시기를 남편의 제2의 사춘기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고뇌가 심했던 인생기였다.
나는 순수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는 경제력을 책임질 수 없어서 프리랜서로 대필 일을 하며 남편이 사표를 던지든 계속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내조할 준비를 해야 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거나 원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은 내 가치관에 반하는 일이었다. 가난보다 중요한 건 명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계통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 남편이 사표를 던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명예만 건지길 바랐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 남편은 가난과의 싸움보다 소신을 지키는 싸움을 20년 했고 그 사이에 업적이 쌓이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 상을 비롯해 대통령 상까지 받더니 머리가 하얗게 되어 현재 근속 30년이 코앞에 왔다. 나는 기도하느라 산을 다녔지만 남편에게 산은 100대 명산 완등이 전부가 아니었다. 소관리를 하며 일해온 남편에게 산은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소신껏 일을 해나가는데 늘 기운을 준 곳이다. 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며 내조하는 아내였다면 산은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며 기운을 주는 애인이었다. 이야기 10. 시산제. 산에서 심신을 다지며 자연의 기운으로 자신을 채우는 산악인에겐 신성하게 산신과 지신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연엔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생물이나 벌레처럼 움직이는 생물이나 바위, 흙처럼 움직이지 않고 생물의 의지처, 안식처, 생명처가 되어주는 것들이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모두 공존하므로 그 어느 것에도 소유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즉, 조화로운 존재다. 산은 자연물이다. 부동산으로 산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어서 주인이 있는 산이 있긴 하지만 태초부터 주인이 있었던 자연이 어디에 있을까? 주인이 있는 산도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이다. 또한 그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기운까지 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누구라도 바라보고 기운을 얻는 이들이 있다면 주인 있는 산일지라도 모두가 마음으로 공유하는 곳이라 본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은 그 누구나 공유하는 곳이고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 주인이므로 산을 가는 사람은 자연을 신성히 여기고 조심하는 원칙만큼은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저월부터 춘 3월이면 각 산마다 여러 단체장이나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는 산을 대하는 기본 예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남편도 팔봉산과 가야산 등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시산제에 동참한 바 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강화 만이산, 강원도 태백산, 충청도 계룡산, 전남 영암 월출산, 전북 김제 모악산, 경북 토암산을 신령함이 깃든 산이라 하여 시산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산제를 올리기 위해 명산을 꼭 찾아가지는 않는다. 우리의 옛 선인들은 산과 바다, 자연을 경외하며 때에 따라 나라의 평온, 국민 행복, 마을의 협동과 안녕, 풍년을 위해 큰 제를 올린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오악을 숭배했다고 한다. 태백산 북악, 지리산 남악, 토함산 동악, 계룡산 서악, 팔공산 중악에 사당을 세우고 국가 차원의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묘향산 상악단, 계룡산 중악단, 지리산 하악단에 단을 설치하고 1년에 2차례 제를 지냈다고 한다. 산을 즐기는 산악인들이 시산제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월간 사람과 산 1958년 신년에 동국대 산악회원들이 북한산에 돼지머리와 음식을 장만하고 제를 올렸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후 각 단체장에 의해 소규모라도 산신과 지신께 건강과 안전, 협동을 비는 의미의 시산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종로구는 인왕산에서 정월 보름에 단체장들과 정치인들까지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산신제가 열린다. 종교와 상관없이 전통 재래의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여 지역민의 안녕과 평화, 단합을 도모한다. 인왕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적으로나 민속적으로 의미가 있는 산이라 무속 단체들도 인왕산 국사당에서 해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산 신제를 올리고 여러 산악회가 찾아와 한 해의 무사 기원을 빌며 시산제를 올린다. 전통적으로 산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서 안전 산행을 기원하는 산악인들이 일체감과 소속감, 우정, 동지애를 다지는 의미로 시산제를 올리므로 지금은 산악회마다 산행 일정에 맞추어 장소와 시기를 정해 일종의 산행 축제처럼 시행되는 곳이 많다. 예전엔 영이 깃든 산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 시산제를 올렸다면 현재는 교통 조건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산행 시간이 길지 않아 시산제 지내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물론 내년 같은 산에서 지내는 산악회도 있고 양평의 용문산 백운봉처럼 시산제를 지낼 수 있게 단을 만들어둔 곳을 일부러 찾는 산악회도 많다고 한다.
남편은 재에서 충문을 중요하게 여긴다. 충문을 예전처럼 어려운 한자로 쓰는 사람은 점점 드물어지는 추세로 알고 있다. 산명이 듣는 것이므로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한자가 들어가야 하고 붓을 이용하여 세로로 글을 써야 격이 있는 충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유교적 제례 형태를 유지하던 시기엔 한자 사용이 보편적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충문을 제2 형식으로만 여기지 않는 편이다. 충문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하여 산행인의 마음가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점차 한자어도 많이 줄고 컴퓨터로 일반 종이에 프린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문의 산재 시기와 장소, 자연에 대한 감사, 산악인의 소망, 제주가 참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만 이해하기 쉽게 잘 들어가면 한자로 알아듣기 어렵게 만든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살령이 충문을 들을 때 고급 한자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를 헤아리실까? 충문을 고하는 자세와 충문대로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를 헤아려 보실 것이다. 남편은 시산제에 참석할 때마다 점점 격식 없이 절차상, 형식상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한다. 나도 고령산에서 어느 산악회가 시산제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다. 참석 인원은 20여 명가량 되어 보이는데 음식 몇 가지를 놓고 우물우물 하더니 끝났는지 모두 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산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처럼 참여할 수 있게 열리므로 높은 산이 아니어도 사정에 따라 장소는 어느 곳이든 크게 상관없다. 고령산은 앵무봉이 622m로 파주에서 가막산 675m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어린 시절 나는 보광사에서 불심을 키웠고 지금도 아들이 있는 부대를 바라보는 산이라 남편과 자주 찾으며 마음으로 각별하게 경외하는 산이다. 그곳에서 시산제를 지내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 보였다. 먼저 장소였다. 산악회는 회원들의 편리를 위해 음식점들이 즐비한 주차장 곁에 시산제 자리를 잡았다. 산을 향해 현수막을 붙이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긴 했지만 시산제는 산 중심부는 아니어도 사람들 발길이 좀 덜한 곳, 좀 덜 번잡한 곳이어야 경건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아쉬움이 들었다. 게다가 준비하는 사람이 인원에 맞추어 음식을 다 마련하기 번잡하여 아예 음식점을 예약해 둔 듯 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산행을 하고 시산제를 올리고 먹는 것 같진 않고 시산제만 올리고 돌아갈 사람들처럼 식당에서 막걸리부터 마시는 것을 보니 많은 아쉬움이 들었다. 격을 간소화해도 이왕 산제를 올리는 것이라면 경건함과 신성한 의미만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산행을 즐기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산과 들, 자연에 깃들어 있는 영을 존중하고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산행하는 산우들과의 우정과 단합을 다지는 마음이 무엇보다 큰 의미이니까. 이야기 11. 머무는 산행. 산에 하늘빛이 잠길 때 온몸을 맡기는 행복. 산에 머물러 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다. 내가 남편과 함께 정상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절이 없는 산일 경우와 등산객이 없어서 인증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을 경우다. 남편은 대부분 산악회에서 잡은 일정대로 산을 탔다. 가고 싶은 산이 산악회 일정으로 나오지 않거나 산악회에서 갔었지만 인증샷이 없어서 다시 가야 할 경우, 그리 험하지 않은 산은 나와 함께 했다. 사실 가볍게 다녀온 산은 한 곳도 없다. 스포츠 게임도 다 끝날 때까지는 승부를 알 수 없듯이 산 역시 가봐야 알 수 있다. 가벼운 코스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남편이 속한 산악회는 대개 신사동이나 사당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고 등산은 10시 정도에 시작된다. 하산 후 오후 5시쯤 모여서 출발해 서울에 오면 거리에 따라 오후 8시나 10시가 된다.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아무리 산을 빨리 타도 서울에 더 일찍 올 수는 없다. 남편이 나와 함께 등산을 가면 일행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들르고도 덜 피곤할 수 있다. 남편은 이런 장점을 이용해 하루에 2군데 산을 간 적도 몇 번 있다. 그땐 간혹 집에서 새벽 3시 반경에 출발한다. 새벽에 출발하면 보통 처음 산 정상에는 오전 8시에 도착하게 된다. 이른 시간엔 등산객이 별로 없어서 나도 함께 정상에 올라 남편의 인증사진을 찍어준다. 그리고 하산에 점심을 먹고 가까운 다른 산으로 이동해서 등산을 하면 오후 서너 시쯤 그 산 정상에 도착한다. 그 시간이면 다른 등산객들이 하산할 때라서 정상에 사람들이 없다. 내가 남편의 인증샷을 찍는다.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도 두 가지다. 남편이 셀프 카메라 사용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고, 이런 핑계로 나도 운동을 하면서 남편과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 새벽, 일찍 집에서 출발해 아침 8시에 덕숭산 정상에 올랐을 때 사람도 바람도 없어서 고요만 가득했다. 그 상쾌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었던 남편은 옷통을 모두 벗어버렸다. 남편은 내가 새벽 산행에 동행해준 덕분에 아무도 없는 산 정상에서 가을 하늘빛에 온몸을 맡기는 짜릿함을 맛본 것이 고마웠는지 하산 후 나를 위해 온천을 갔다. 가끔 이런 즐거움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기에 산행에 따라 나선다. 결혼 23주년 기념 여행은 가야산이 품고 있는 통도사 19암자 순례였다. 아들이 입시생일 때 남편이 신년 기도 겸 산악회 회원들과 무박 일정으로 산행을 했던 코스다. 남편은 은행에서 돈을 신권으로 받아 복전을 준비한 후 밤 11시 산악회 버스를 탔다. 새벽 3시 반경 주차장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관음암, 보문암, 무량암, 축서암을 거쳐 취서산장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영축산 정상을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영축능선을 따라 한박등에 올라 대구남으로 내려오면서 비로암, 극락암, 반야암, 금수암, 서축암, 자장암, 안양암, 백년암, 옥년암, 서운암, 수도암, 치우암, 보타암 순서로 순례를 했다. 내가 돌아보니 남편이 무박에 온전히 걸어서 그 넓은 영취산 곳곳에 숨어있는 많은 암자를 하루에 다 돌았다는 게 매우 놀라웠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 마음과 부처님께 온전히 귀의하는 불심이 강했기에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던 순례였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암자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골짜기와 능선 사이사이에 있어서 한 곳을 들르고 나오면 다른 암자로 가기 위해 깊은 숲으로 다시 들어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냥 암자를 보고 기념사진만 찍고 나온 게 아니라 법당에 들어가 칠배를 올리는 순례였기에 시간 안에 다 도는 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40명 중에 종주를 다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3명도 암자에서 기념사진만 찍는 종주였을 뿐 법당에서 칠배를 하며 순례한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다고 한다. 남편은 아침에 배구남에서 내려와 비로암, 극락암을 돌 때 배구남 외에는 모두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나와 함께 다시 순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그 계획이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산행이 해인사 암자 순례 코스도 나와 있어서 산악인들 중에 신청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느긋하게 순례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불교 신문사 기자를 통해 반야암 주지 스님을 소개받아 숙소를 예약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해 아침 8시 반 영축산문 입구를 통과한 후 왼쪽에 있는 보타함부터 순례를 시작했다. 큰 사찰과 달리 산중 암자는 마치 느린 시간 여행을 하는 착각이 든다. 소박한 정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우리는 준비해 간 시주물을 암자마다 올리고 각 점마다 다 들어가 3대를 올리고 초를 켤 수 있는 곳에는 초도 켜면서 순례를 했다. 중간에 반야안에서 지안 큰 스님을 뵙고 하루 머물 방 배정을 받은 후 다시 암자를 나와 극락암과 비로암을 돈 후 백운암을 올랐다. 백운암은 높았지만 산악회 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일정이 느긋했던 까닭에 서둘러 올라갈 이유도 급히 내려올 이유도 없어서 천천히 영축산 계곡의 봄바람을 만끽하는 산행을 했다. 남편은 예전에 영축산 한박등에서 내려오는 코스에서 백운암을 들렀는데 이번엔 올라가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색다름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때는 정신없이 절만 하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번엔 조용히 산새 소리도 듣고 초파일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보살님들의 바쁜 손길도 여유롭게 보고 오래전 이 절에서 수행하셨을 도인들의 신심 하나 엿보는 맛도 즐겨봤다. 그 덕인지 남편은 내게 수곽에서 물 한 잔 떠주는 친절도 보여주었다. 우린 입시생 부모 입장이 아닌 도장 찍듯 도는 산행이 아닌 그야말로 순례자의 입장으로 한껏 여유로움을 누렸다. 진하게 봄볕에 젖은 암자에서 혹여 흩어질까 조심조심. 그러면서 느긋하게 봄 기운을 마셨다. 산은 여러 번 가도 갈 때마다 누구와 어떤 연유로 가느냐에 따라 경험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산은 남의 경험만으로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내가 산에서 온몸을 맡기는 여유로움에 젖어봐야 산맛을 알 수 있다. 여유로움은 무엇보다 산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산빛에 몸을 낚이고 물빛에 젖어볼 때 완벽해진다. 우리가 묵은 방은 계곡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토굴이었다. 물소리 덕분에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부끄러운 내 흠 하나
슬쩍 흘려보낼 수 있었다. 등산을 좋아하다가 가끔 머무는 산행도 할 여유가 생긴 남편과 수곽에서 떠온 물로 녹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명상도 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는 시간에 일찍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독서로 밤을 보냈다. 월간 반야에 실린 지안 스님의 글에 삼계여박이란 말이 있었다. 사람의 한 생일을 여행자의 일박에 비유한 것이었다. 능엄경의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여기 태어났다가 죽어 저기 태어나는 것을 여행자가 곳곳을 다니다 해가 지면 여관에 묵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놓은 이야기였다. 이 글 덕분에 반야암에서의 1박은 내게 100년 인생을 하루처럼 여길 수 있는 여유까지 얻게 한 시간이었다.